(9.11) 테러 직후 20년을 끌어온 아프간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군은 철수 시한을 24시간 남겨둔 어젯밤 마지막 수송기를 서둘러 철군시켰습니다. The last C-17 lifted off from Hamid Karzai International Airport on August 30th. 쫓기듯 떠난 미국에 대해 실패한 전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심사를 받기 직전 취재진의 마이크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고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11일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하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커서 최종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미군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아프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나는 모습인데요. 9.11 테러 이후에 베트남전보다 더 긴 20년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지금 미군이 떠난 아프간에선 미국이 축출하려고 했던 탈레반의 축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는 전쟁에 더 이상 미군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며 철군을 지시한 바이든 정부와 미국은 침통한 분위기인데요. 백악관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승진 특파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는데 곧 입장을 내놓는다고요?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아프간 전쟁은 마무리됐지만 이곳 백악관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4시간 반쯤 뒤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아프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국민 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바이든은 미군 주둔이 끝났다고 전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미군 수송기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빨리 아프간 땅을 떠났습니다. 탈레반의 갑작스런 카불 점령 이후 보름 정도 이어진 철군 과정은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질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요. 폭탄 테러로 13명의 미군 희생자까지 발생하자 끊이지 않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철저한 보안 속에 철군 작전을 앞당겼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자정을 1분 앞두고 활주로를 이륙했는데요. 미 국방당국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The last C-17 lifted off from Hamid Karzai International Airport on August 30th this afternoon at 3:29 p.m. East Coast time. 자, 이 미군은 이제 다 떠났지만 아직도 이 미국인들은 아프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 당국도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민간인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프간에 남은 미국인 수는 100명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런 데다가 미국을 도왔던 조력자들까지 합치게 될 경우에는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미국은 이들이 희망하면 대피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 아프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년 전쟁이 끝나는 현재 상황을 도덕적 재앙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공화당을 중심으로 바이든 탄핵 요구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이번 철군이 역사상 가장 형편없고 무능했다며 비판에 가세했는데 아프간에 남은 미군 장비를 찾기 위해 군사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은 끝났지만 바이든 흔들기는 이제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미국 코끼리가 아프간 모기에 졌다. 아프간 20년 전쟁에 대한 한 외신의 평가인데요. 2,400명 넘는 미군이 전사하고 2,700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프간에 투입했지만 미국은 테러 종식은커녕 본토 테러를 우려하는 20년 전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 미군이 가져갔던 100조 원어치의 각종 무기가 이 탈레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총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마지막 군 수송기에 탑승하는 30년차 베테랑 군인. 도너유 파리 공수사단장을 끝으로 20년간의 아프간 전쟁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뉴욕 쌍둥이 빌딩에 벌어진 항공기 테러는 충격이었고 아프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gainst al-Qaeda terrorist training camp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그로부터 10년 뒤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빌 라덴을 결국 사살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탈레반군의 게릴라식 공격과 잇따른 테러로 미국은 최소 1,000조 원이 넘는 전쟁 비용을 치렀고 미군 2,400여 명을 포함해 전쟁 희생자만 17만 명에 달합니다. CNN은 카불 함락 후 2주간의 트라우마는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특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철수 비난에 맞서며 국익 없는 싸움을 끝냈다고 주장했지만 I'm clear on my answer.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Mistake of staying and fighting indefinitely in a conflict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철수 작전이 본격화된 지난 14일 이후 지지율은 2주 만에 3%포인트 하락했고 취임 이래 처음 부정 여론이 앞섰습니다. 아직도 100여 명의 미국 시민은 아프간에 남겨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직 탈출하지 못한 시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절규가 가득한데요. 미국이 떠나버린 이 아프간 현지 상황은 권갑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 수송기가 카불공항 활주로를 떠나자 어둠 속 도심에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하늘을 향해 총격하는 탈레반의 모습도 보입니다. अल्हम्दुलिल्लाह मंगज इकबाल मल्क आज़ादी तरलासा करदा टोल मुसलमानान टोल मुजाहिदीन टोल अफगानिस्तान मिल्लत खुशहाल अदा बुदा खुशहाली के मकसर बरखवा खिस्ता. 밤새 숨가쁜 철수 작전이 펼쳐졌던 활주로에 날이 밝자 미군복을 입은 탈레반군의 호의를 받고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며 탈레반 체제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레반의 유화 체계도 20년 전 인종청소를 당했던 하자라족 등 소수민족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탈출하지 못한 여성과 어린이는 미국을 향해 간절한 손길을 보냅니다. President Bide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lease save us our families, save us our lives. 난민과 외국인을 위해 안전지대 설치도 요청받았지만 C'est une solution qu'on connaît, qu'on a déjà vu se dessiner dans d'autres théâtres d'opération, d'une zone permettant de sécuriser les arrivées à cet aéroport. 탈레반은 거부했습니다. There is no need for that. Afghanistan is our country, we are a independent country. 탈레반이 전역을 장악한 아프간에서 9.11 이전처럼 각종 테러리스트가 안착할 것이라며 전 세계 테러 위협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난동을 부렸습니다. 취재진에게 막말을 하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찼고 더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현장 취재한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남성.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입니다.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 불만이 가득한 말투로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취재진의 물음에 언쟁하듯 일일이 대꾸하더니 당장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인데. 경찰이 차에 태운 뒤에도 고개를 내민 채 발언을 이어갑니다. 사회가 X 같아. 앞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에도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전자발찌는 왜? 보고만 똑바로 해. 돈을 사귀지 못했는지 방송용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습니다. 도주할 때 사용했던 렌터카는 지인을 통해 빌렸고 지난 2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두 여성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두 범행 모두 금전적인 문제로 벌어졌다며 두 번째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린 것 때문에 다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강 씨가 26일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후 도주하기 전 집에 시신을 둔 채 2차례나 외출을 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인멸했는지 이 시간 동안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수사속보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 씨는 새벽 시간 2번의 외출을 합니다. 첫 번째 외출은 외출이 제한된 자정쯤이었습니다. 강 씨는 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20분간 외출한 뒤 돌아왔습니다. 외출 제한 위반 경보가 떠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귀가한 것이 확인되자 전화 통화만 한 뒤 그냥 돌아갔습니다. GPS 신호상 택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했는데도 약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강 씨의 말만 믿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외출 제한이 풀린 뒤 새벽 5시쯤 강 씨는 또다시 50분 정도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9분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렌터카를 타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때 강 씨의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주 직전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는데 강 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나가 휴대전화를 버렸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출 제한 위반에도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아 살인범의 범죄 은닉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렇게 시신이 있는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방치하고 전자발찌는 쉽게 끊기고 경찰이 20m 앞에서 강 씨를 놓치는 등 경찰과 법무부의 치안 시스템이 공범이었다는 성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교도소를 나와 대면 접촉이 많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어디에 취직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황당합니다. 이어서 이은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천안교도소를 나온 강 씨는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했습니다. 달러면 주민이 쫙 퍼진 데는 어쩐 데는 나한테도 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겐 H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고 이 사실은 법무부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H업체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화장품 관련 업체도 아니고 강 씨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가 직원으로 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강 씨가 직장명을 허위로 알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관찰소는 증빙서류로 확인하거나 H업체에 직접 연락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취업 확인을 하지만 강 씨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신뢰를 쌓는 단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는 여성과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은데도 성범죄 전력자인 강 씨의 취업 상태 확인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화장품 방문 판매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처럼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강 씨가 출소 이후 기초생활비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출소 한 달 만에 기초생활비 수급 대상에 선정돼 지금까지 3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도 자주 다녔어요? 기초생활 수급 같은 거 하시는 곳이 가능하고 신청하러. 하지만 강 씨는 보호관찰관에겐 자신의 월 수입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듯 전자발찌 재범 사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11일째 행적이 묘연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형 드론을 공중에 띄웁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수색하기 위해 동원한 겁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43분쯤 남성은 차량을 몰고 거주지에서 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은 이곳에 차량을 버리고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소주가 5개하고 에너지바 몇 개? 5개인가 6개. 영양제 이런 거 좀 디마트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남성은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 왔습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모 씨와 달리 남성은 외출 제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버려진 차량 안에선 남성이 남긴 메모가 발견됐는데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남성이 휴대전화를 꺼놓으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라도 추가 범행이 일어난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불안하지요. 다른 마을에는 막 동네 주민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해관에서 주무시고 그런다 하더라.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민들에게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남성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예상 도주로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규모가 총 604조 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무려 2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엔 특히 이 청년들을 위한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이 걱정이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정부부터 지출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돈을 콸콸 풀겠다는 겁니다. 보건, 복지, 고용 등 복지 분야 예산은 21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200조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전체 예산에서도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30 청년층을 겨냥한 예산들입니다.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난 23조 5천억 원이 책정됐는데 대부분 단발성, 현금성 지원입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은 작년보다 7천억 원 늘었고 청년 1인당 20만 원을 주는 월세 특별 지원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각각 800억과 500억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돈을 뿌리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금상의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노동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 GTX ABC 건설비 6천억 원 등 사회 간접자본 SOC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런 초슈퍼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비 무려 112조 원이 늘어난 건데 GDP 대비 비율이 50.2%에 달합니다.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지적에 기재부는 이번 정부까지만 돈을 풀고 다음 정부부턴 지출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일단 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처리를 미루고 한 달간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사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그동안 침묵했던 대통령,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뒤늦게 반겼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틀 동안 6번의 회동 끝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한 달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을 다음 달 27일에 하기로 하고 그 사이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한다는 합의에 대한 해석은 여야가 달랐습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는 합의문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이건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합의의 정신입니다. 다음 달 27일을 민주당은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 데드라인 정도로 본 겁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행 처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데는 언론 재갈 물리기에 대한 외신과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비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물리적으로 강행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첫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이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이 대전, 충남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 이번 주말 그 첫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반 이상 득표를, 이 충청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낙연 전 대표는 접전을 자신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대전, 충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충남 당원 동지 여러분, 대전, 충남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풍 그 진원지가 되어 주십시오. 경선이 시작되는 충청은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 균형 발전의 꿈, 저 이낙연이 이루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실시되는 투표에는 주로 민주당 충청권 당원들이 참여해 이번 주말 처음 결과가 공개됩니다. 충청권 권리당원은 약 7만 6천여 명으로 민주당 전체 당원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경선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첫 대결인 만큼 양쪽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과반을 확보해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만들어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투표 시작과 함께 지지자들도 경쟁에 가세했고 주춤했던 양측의 공방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이 지사 무료 변론에 대해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를 밝히면 그만이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며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이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경선 룰 전쟁입니다. 이 경선 후보를 정하는 여론조사에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사활을 건 다툼이 시작됐는데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당 선관위와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 지지율이 올라가니 이젠 역선택 운운하며 경선 여론조사에서 호남을 제외하자고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다며 경선판을 깨려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민주당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제외할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유리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홍 의원 지지율은 이번 달 들어 13.6%에서 21.7%로 8.1%포인트 상승했는데 여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각 12.6%포인트, 7.9%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의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은 하락세이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를 심판하는 그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보수 정당의 대선 경선에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크지 않았던 데다 후보들 사이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 방법은 여론조사 첫 문항에서 지지 정당을 물어보고 여권 지지자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 선관위는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자, 이 보시는 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낸 의원직 사직서입니다. 누구나 국회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데 한 여당 의원이 이 방송에 출연해서 윤 의원이 사직서도 안 내고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 여당 의원, 이 가짜 뉴스를 구제하자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섰던 의원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승원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서도 안 내고 사퇴 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서도 안 내고 또 국민의힘당 쪽에서 의장님한테 안건을 올려달라는 아마 그 요청도 강력하게 안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 SNS에 허위 사실 엄중 처벌하자며 언론 악용에 허위 사실 뿌려대는 블랙 코미디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한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셈입니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해명에 나섰고 방송을 내보낸 TBS는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안 냈다는 게 아니라 냈다는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분한테 전화 드리든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윤 의원의 사직서 처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앵그리 희숙이라고 비꼬았고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이원영 의원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경찰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보궐선거 당시에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오 시장 측은 야당 시장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시청 별관에서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때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토론회 직후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당시 후보의 인허가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어떤 허가 없이는 인허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양재동에 대규모 복합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인허가를 받았지만 자금 사정으로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2년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실시 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논란의 네 글자. 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서 여당 의원이 썼다 지운 네 글자. 이 종일 논란이었죠. 네, 바로 GSGG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름을 직함 없이 썼고요. 논란에 GSGG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안 해주는 걸 이제 불만을 표한 것 같은데, 네. 저 암호 같은 GSGG요? 이게 대체 무슨 뜻으로 쓴 겁니까? 이게 널리 쓰이는 줄임말은 아니어서 해석이 좀 분분했는데요. 동물을 비유한 비속어를 이니셜로 적은 것 아니냐면서 욕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치 권력은 일반 의지에 충실히 봉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나온 거 보면 저 마지막에 G는 지금 뜻이 비어 있는데요. 네, 기자들이 물으니까 제너럴 굿, 그러니까 공동선이라는 중의적 의미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저 해명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국회의장은 체어맨이라고 하고요. 국회 영문 홈페이지에도 스피커라고 돼 있어서 거버너라는 표현부터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승원 의원이요.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불쾌할 것 같은데요. 사실 김 의원이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서 사과했습니다. 실망하셨다는 질책도 하시고 더 잘하라는 공격도 해주시고 저는 좀 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당한 건 박 의장이 대표하는 국민 전체라면서 변명도 천박하고 비겁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활용법, 이 정치권에서 요즘 영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일단 영화 기생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빈부격차에 관한 이제 영화니까 양극화 뭐 이런 문제 얘기할 땐 좋겠네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 캠프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를 기생충 영화처럼 만들 것이다.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국민을 나눌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이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본인도요, 이 기생충 영화에 빗댄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돈을 송강호에게만 주면 이선균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길래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영화에서 송강호 씨는 가난한 사람을, 또 이선균 씨는 부자를 대변했었죠. 또 어떤 영화가 활용됐을까요? 네, 민주당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비판하면서 영화 타짜를 거론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의 본이와 아기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의원직을 걸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도박판 베팅하듯이 의원직을 던졌다는 주장입니다. 또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은요, 이 영화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재판장님, 본 재판에 앞서 변론을 신청한 변호사들이 많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거의 100여 명이 일종의 공동 변론으로 참여한 사건이거든요.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 차원에서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올려줬다는 송 위원장의 해명을 뒷받침해 준 겁니다. 영화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게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욕설과 싸움이 난무하는 정치 현실을 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발 그런 모습은 영화에서만 보면 좋겠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기간 KTX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추석 기간 거리두기 조치는 어떻게 될지 발표 아직이죠. 귀성객들의 계획 박정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 운행하는 추석 열차 KTX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화나 온라인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서울 역사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으로 예약을 받았고 내일은 경부선, 모레는 호남선, 일반 고객 예매가 이뤄집니다.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열차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합니다. 문제는 KTX 예매가 끝난 뒤인 오는 3일, 정부의 추석 방역 대책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일부 고객은 혹시 몰라 열차표를 미리 끊었지만 지금의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바로 취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듣고 오후에 갈랍니다. 상황에 맞게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환불하면 되거든요. 안 탔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형제간 상의해서 취소를 해야겠죠. 사람들이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고. 반대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열차표 예매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일단 코레일도 정부의 방역 대책 발표를 보고 남아있는 통로 쪽 좌석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SRT의 경우 정부 발표 이후인 다음 달 7일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되는 만큼 KTX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청소년도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더 어린 학생들까지 백신 접종 확대해도 괜찮나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일 텐데요. 서상희 기자가 어린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임상과 외국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국내 19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세에서 17세 확진자 수가 6월 700명대에서 7월 2,000명, 이달 3,000명을 넘기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단체 접종보다는 접종에 동의한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아이들도 같은 나이라고 해도 몸무게나 신장도 다르고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좀 컨선이 있고요. 구체적 정보 없이 접종이라는 사실 하나밖에 받은 게 없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12세에서 15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임상 결과 주사 부위 통증이 가장 많았고 피로, 두통, 오한 순으로 성인들이 겪는 부작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100만 건당 3.5명 정도로 심근염이 보고됐지만 주로 16세 이상 남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 접종에 대한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저질환이나 면역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도 이르면 올가을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매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수까지 가서 급발진이라고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2달 전 인천에서 티볼리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며 운전자가 숨졌던 사고도 그랬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와 달리 차량의 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급발진 사고들. 충분히 분석하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맞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볼리 차량 내부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시골길을 천천히 주행해 나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굉음이 나면서 급가속됩니다. 차량은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저수지로 돌진합니다. 차량이 물에 잠겨가는 순간 문이 안 열린다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취됐습니다. 문이 안 열려. 결국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오전 10시 41분, 주변에서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차가 막 달리다 빠졌다며 가라앉으니 빨리 와달라. 1분 뒤엔 차량 보조석이 잠깐 열린 걸 봤다며 문을 열자 더 빠져들어간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수압 때문에 앞쪽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자 뒷자리로 이동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블랙박스 분석에선 급발진이 의심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 해야 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의뢰 한 달 반 만인 이번 달 중순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 침수로 부품이 손상됐고 통신 시동 등이 불가해 분석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차량 전문가는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과수에 맡겨졌던 사고 차량의 엔진에 물이 그대로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동을 걸려고 마음먹었으면 엔진에 들어가 있는 물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도 안 뺐어. 물도 안 뺐어. 그러면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해보니까 엔진 살아있어.
국가수 측은 취재진에게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산타페가 급가속돼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에서도 국가수 답변은 판정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예상을 했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냥.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 검사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란 건데 당시 대학연구소 등이 실험해보니 시동이 걸리거나 급발진 정황이 나타났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한 겁니다. 소송은 1심 재판이 5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3번 바뀌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애들하고 장모님이 섭섭하지 않게만 너가 조금 잘못 있네? 라고만 판단 나오면 전문가들은 국가수가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 장비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란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를 연구하는 대학 연구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분석 장비들도 지금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현재 인력 갖고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매년 10,000건 넘는 교통사고가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되지만 담당 인력은 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 유관 연구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시 간다, 유현기입니다. 제주도에서 동거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남성의 지인과 잔혹하게 살인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범 백광석은 범행 동기가 있었지만 공범 김신남이 빚 600만 원 때문에 잔혹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주범 백광석이 김신남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 김씨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설득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담을 넘어 2층 집 창문으로 들어가는 두 남성. 한때 함께 살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공범 김신남입니다. 검찰은 공범 김신남도 직접 살해 행위에 가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신남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결박만 도왔다고 진술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신남이 백광석보다 먼저 살해 도구를 이용했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또 백광석이 김신남에게 범행 이틀 전 만약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자신도 같이 죽을 테니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점에 밀어 살해 가능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광석은 김신남에게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라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광석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던 운동기구를 휘둘렀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악마 같은 두 피고인에게 비참하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며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 먼저 앞서서 보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 솔직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백광석과 김신남은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파견 중인 현직 경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9시쯤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공수처 소속 A경위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A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택시요금은 14,000원이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그동안 인기를 얻은 게임들, 아이템을 사는데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대표 게임 업체인 NC소프트가 최근 신작 게임을 선보였는데 역시 소비자가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구조라서 시장 반응이 싸늘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내 게임업계의 맏형격인 NC소프트의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입니다. 공개되자마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출시 첫날부터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3거래일 동안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은 4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이번 신작은 2012년 출시에 두터운 팬층을 거느린 블레이드 앤 소울의 후속작. 그래픽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무작위 뽑기 형식의 확률형 아이템 모델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새로워진 게 없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니까 게임을 시작해서 확률성 게임이다 하면은 바로 그냥 졌죠. NC 자체가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계속 확률성으로 만드니까 비슷한 게임만 계속 나오고.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다 보니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도박 같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공개하겠다는 게임 회사도 생겨났지만 국내 주요 게임 업체들의 고착화된 수익 구조를 단숨에 탈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요. 초단위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고,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한다는 내용의 게임 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감염병 극복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사제 100억 원을 기부합니다. 고려대 의료원은 정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공사 중인 백신혁신센터를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로 명명했습니다. 기탁 행사에 대신 참석한 정의선 회장은 이번 기부가 백신 주권 확보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낮부터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력한 저기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저기압이 서해상을 따라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진 겁니다. 오늘 밤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시간당 70mm에 이르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 남부지방에 주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에 250mm 이상, 수도권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대 집중되는 만큼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잦아들겠지만 남부는 금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소통하면 우리나라는 대화부터 떠올렸는데 외국인은 경청부터 떠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이 듣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둔다는 거죠. 여권이 가장 소통하고 싶어하는 청년 문제는 어떨까요? 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청년 예산을 크게 늘리며 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청년 최고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990년대 이후 태생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언제까지 청년 세대에게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내라고만 하실 겁니까? 정작 현 정부도 여당 대선 주자들도 연금 개혁에 대해선 별 말이 없습니다. 20, 30대와 소통을 하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마디, 소원을 말해봐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